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운영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새해 첫날이네요. 예, 개묘년, 신년 첫 수업입니다. 올해는 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2시간 합격당 이죠, 그죠? 요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교재 있으시죠? 2시간 합격당. 말이 무슨 말일까요? 2시간 복습하시면 합격됩니다. 땅,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2시간씩이라도 복습을 꾸준히 하시면 다 합격이 된다는 뜻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 취지가요, 시간이 부족하신 이제 직장인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뭐 약팔로 온 건 아닌데,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면, 이제 기본 취지가 요 한 권 가지고 1년 동안 요 한 권으로 다 끝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론도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예상 문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절대평가니까요, 평균 60점만 맞자. 60점 딱 점으로 합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준비하시고, 또 9, 10월 달에 가시면 파이널 과정이 있습니다. 파이널 과정. 9, 10월 달에 그때 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또 하시게 됩니다. 그 토양을 여기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 어쨌거나 요 내용에다가 90월 파이널 강의 그거 합해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신다. 대신에 막 평균 95점, 100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 60점을 넘겨서 합격하자. 그런 취지가 됩니다. 혹시라도 공부할 시간이 저는 풍부합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온종일 4시간입니다 했을 때에는 오전반인 정규반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규반으로 다 가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은 시간이 많고요. 정규 과정을 다 거치겠습니다 하면 오전에 하는 정규반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저는 반복해서 내 것으로 정확하게 요 부분만큼은 소화해서 저는 합격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요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두 과정 다 오전에 정규 과정이나 야간에 2시간 딴 과정이나 어쨌거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다 합격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 오전에 정규반 과정이 유리합니다. 상대평가가 되면 그때는 평균 점수가 60점 넘어서 다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상대평가니까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규 4시간짜리 정규반이 유리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뭐 다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평균 60점 정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여러 내용을 많이 하시고 반복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보다 핵심 내용, 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시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다 책은 다 이 강사들이 다 피땀을 흘려서 목숨을 걸고 쓴 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교재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조금 노력만 하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꾸준히만 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자, 요 교재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서 맨 앞부분 잠깐 보실게요. 요 교재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요 교재에서 맨 앞에 보시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 맨 앞에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맨 앞에 가시면 이제 표지가 있고요. 그죠? 2시간 딱 맨 앞에 이제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있고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말 뒤에 이제 시험 요강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공인중개사법 있고 신고법이 있고 중개실무, 이렇게 세 파트로 요 과목이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보통은 26개, 30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도 24개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는 신고법이 좀 개정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통 신고법에서 5문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2문제가 더 추가가 됐고요. 작년에는 좀 특이하게 그랬습니다. 예. 자, 보통은 이제 이런 비중으로 나옵니다. 중개 실무 쪽도 5개에서 한 7개 정도 그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7개 나왔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요 분포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예, 시간 나실 때 한 번만 읽어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면, 파트, 차례가 나와요, 차례. 요 차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례. 자, 차례를 보니까요, 페이지가 지금 적혀 있지는 않는데, 이 차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테마 이론 부분이 있고, 테마 1부터 테마 40번까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테마 40까지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40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마 하나당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 하나당 한 문제. 그러니까 테마 40개니까 40문제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본 개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 시험에 꼭 나온다. 시험에 늘 나온다. 이 테마 40개를 가려가지고 이론 정리해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면 236페이지부터는 기출문제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이제 최근 3, 4년간의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가시면 360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온다? 예상문제 나와요. 예상문제에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응용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력이 확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과목마다 다 비슷한데요. 기출 문제 수준에서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순서를 바꿔서 나오거나 기출 문제 스타일로 나오는 것이 보통 70%에서 80%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잘 보셔도 시험에 대한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반복하셔도 사실은 합격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살짝 20, 30%가 변형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이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용 문제. 여기에서 기출을 살짝 변형하거나 응용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론하고 기출문제, 예상문제가, 그죠? 보통 정규반이다 하게 되면 기본서가 한 권 있고, 이론서가 하나가 있고, 기출문제 또 하나가 있고, 예상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3권이에요, 3권. 그 3권을 압축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예, 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책을 많이 보고 싹 다 정리하고 시험장 가도 좋은데, 예, 그렇게 될 상황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핵심 내용들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한 권의 책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자,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 권만큼은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대충 봐도 된다. 그렇죠. 대충 봐도 되죠. 그래야지 내년에 또 오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요 한 권의 책만큼은 완전히 그냥 달달달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대충 보지 마시고 꼭 봐야 되는 내용만 딱 가려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냥 외우다시피 해서 이 한 권만 남은 10달 동안 달달달달 하시면 시험에 절대적으로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투루 되어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나는 보통 외우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싹 다 외우셔도 돼요. 달달달 하셔도 돼요. 근데 1년 동안, 쉽게 표현해서 1년 동안 이 한 권을 못 본다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제가 너무 이제 애가 타는 마음에서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남은 기간 동안 이 한 권만큼은 제대로 100% 소화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거 시험 나와요, 어떤 거 시험 안 나오면 말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여기 있는 것은 싹 다 달달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정 자체가요,
이제 우리가요,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 개념 했거든요. 11월, 12월 달에 프린터로 해서 기본 개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월 달,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해서 요 3개월 동안에 뭐 하느냐? 테마 이론 부분을 해요. 이론 과정. 이론 테마 과정, 테마 1번부터 테마 40번까지 이론을 이 3개월에 걸쳐서 차근차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석 달 동안은 뭐 하냐면 이론은 그대로 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요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아까요. 파트 2에 기출문제 있었죠. 그죠? 요 기출문제를 추가해서 봅니다. 기출문제 부분을. 그래서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4, 5, 6, 3개월을 또 그렇게 반복을 또 해요. 기본 내용 반복하고 기출문제 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 달, 7월 달하고 8월 달은 뭐 합니까 하면 이론 과정 또 해요. 이론 과정 또 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예상 문제 있죠? 네, 파트 3. 예상 문제 이 부분을 풀이를 합니다. 예상 문제.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파이널 과정인데 9, 10월 달에는 뭐 하느냐 하면 전범위 모의고사, 전범위. 그러니까 진도가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험은 전범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위 40문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동형. 실제 시험하고 형태가 똑같은 형태로 동형 모의고사 40문제를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이 시간을 재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푸시고 그것을 정답지를, 답안지를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시면 학원에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해서 성적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를 실명으로 이쪽 벽에다가 쫙 다 실명으로 다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쭉 달기는 다는데 벽에다 쭉 걸기는 그런데 이름을 가립니다. 이름을 가리고 그냥 익명으로 쭉 그 정보를 쭉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름을 하면서 좀 더 분발하실 분들은 분발하고 성적이 아주 상위 클래스다 그러면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 나머지 기간을 정리하시면 되고 성적이 하위권이다 그러면 좀 더 분발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동형 모의고사 40문제 전범위 풀고요. 6주 걸려요. 6주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느냐 하면 요 이론 부분을 또 총정리합니다. 파이널 과정에서. 요 6주 중에서 요게 한 4주 정도 걸릴 거고요. 이론 총정리가 또 2주 동안 요 이론을 총정리할 겁니다. 이론 총정리. 이런 특수 프린터가 또 나갑니다. 프린터가.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에 40문제 동형 모의고사 4주에 걸쳐서 합의 6주 동안은 파이널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 달 한번 보셨고 기본 내용 쭉 보셨고 1, 2, 3월 달에 이론 정리 차근차근 다 할 거고 4월 때 이론 정리에다가 기출 볼 거고 7, 8월 때 이론에다가 예상 문제까지 풀 거고 9, 10월 달에 파이널 과정 또 이제 반복해서 이론 정리하고 실제 시험 실전에 적응하는 또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10월 언제 시험이죠? 28일인가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이죠 뭐.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 무조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꾸준히만 하게 되면요 다 합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론 과정 할 때 핵심 내용 이론 쭉 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지문이 있어요. 요 교재에서 이론 바로 뒤에 기출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이론하고 기출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 이론 정리, 기출 지문 정리 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주말에는 좀 시간이 돼요. 저는 또는 개인적으로 잠이 제가 잘 없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한 11시나 11시 반 정도 될 텐데 저는 한 2, 3시까지, 새벽 한 2, 3시까지는 밤에 공부가 제일 잘 돼요. 하시면 복습 잠깐 하시고 요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1, 2, 3월 달에 미리 쭉 한번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대로 꼭 나가야 된다 해서 풀고 싶어도 안 풀고 막 참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구입하신 책이니까
본인 소유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 이제 남은 10달 동안 이거 한 권으로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뒷부분까지 다 있으니까, 뒷부분 문제까지 다 있으니까, 이론하면서 해당되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그냥 막 푸셔도 됩니다. 막 푸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보고요. 요 정규과정 수업 시간에 또 보고. 네, 그다음 정규 수업 시간이고요. 또 보고.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자기 것으로 100% 소화가 된다는 거. 그리고 질문은 또 언제라도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교재 가지고 꾸준히 해서 합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진도 이제 들어갑시다. 이제 이 정도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신 거다 이렇게 믿고 첫 진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테마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요, 14페이지죠. 맨 앞에 14페이지로 가보실게요. 테마 1번이에요. 테마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테마별로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이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과목은 크게 세 파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1편이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제2편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이고요. 제3편이 뭐죠? 중개 실무 파트죠. 그죠?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보통 26문제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국인 취득에 대한 특례.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5개에서 7문제 정도 나오고, 중개 실무는 실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민법 기본 내용, 공시법 기본 내용들, 이것들 다 공법 기본 내용들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실점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실무 쪽에서 나오는데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보통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신고법에 개정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면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문제씩 더 추가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여기에서 2문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가 빠졌고요. 요거는 그대로 7문제 나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이한 현상이고 보통은 공인중개법에서 이렇게 신고법에서 이렇게 실무적 이렇게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기본 취지가 기본 체계가요.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에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오픈해서 등록을 하는데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다. 등록 관청 누구죠? 시군구청장.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시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죠. 개공. 개업공인이 되시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중개 대상 물건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 물건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 하나가 판례가 명인방 갖춘 수목수무 집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표 선수가 토지 건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데 제2조가 용어의 정의거든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업은 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이라는 말은 직업적이다 그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비를 받고 직업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누구이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등록하고 근데 등록은 구청 가서 하시면 되는데 아무나 등록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면접을 와서 좀 잘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죠. 너는 못생겼잖아. 그것이 뭐예요?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결격사유는 없었을 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 교육에 해당되는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죠.
전문 교육, 실무 교육도 받으시고 사무소 건물도 얻어야지 등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오케이.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 교육도 받으시고 사무소 건물도 얻어서 등록하는데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등록의 결격 사유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결격 사유 없었을 때 요건 갖춰 등록합니다. 중개업무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무하고 권리가 나오는데 권리는 일정한 보수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다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등록증을 빌려줬다. 등록 취소. 자격증을 빌려줬다. 자격 취소. 또는 소공, 제가 자격증 있는 소공일 때는 자격 정지. 개공일 때도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뭐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100 이하 과태료. 또 형벌도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요건 갖춰서 등록을 하고 개공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에 법에 따라서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위반 시에는 다 처벌한다는 요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맨 앞부분이 제1조 이 법의 제정 목적 제1조 목적. 자, 공인중개사법도 제1조는 뭐다? 제정의 목적이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법도 있거든요. 실거래가대로 토지 건물 매매되면 신고하세요. 자, 신고법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있고 시고법이 따로 있는데 요것도 제1조는 뭐다? 제정 목적. 요것도 제1조는 뭐예요? 법 제정의 목적. 국민경제 위반시. 건전투명 거래소 확립하여 국민경제 위반이 한다. 요것도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위반이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테마 1번이 법 제정의 목적하고 제2조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 됩니다. 용어 정의,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 용어 정의가 우리가 33회,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도 용어 정의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자, 요거, 여기 지금 떴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용어정의 시험 나온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충분히 했던 건 백선 나중에 쪽집기 문제도 하거든요. 백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중복되는 거, 쉽게 표현해서 적중한 거, 적중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것이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나중에 다다음 주 되면 홈페이지 다 떠요.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다 뜬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이 거의 한 3문제, 4문제 빼고는 그냥 다 나와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험 꼭 나옵니다 하는 부분이 실제 시험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훑어보면 이런 식으로요. 중개 대상 물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부분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늘 했던 것들이에요. 거의 다 뻘겋죠. 맞추지도 않았는데 다 뻘겋게 채운 게 아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떠 있을 거예요. 다다음 주에. 그러면 하나씩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가 다 나올 수도 있는데 출제위원들 쪽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학예자들이 한 해에 막 수십만 명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해마다 이 과목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3문제 정도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커버하려면 우리 과목에서 민법의 집합건물법까지 수업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부분들, 저기 구석진 조문까지 싹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험 기간이 이 한 과목 뛸 때, 이 한 과목 다 정리할 때 한 3년 걸려요, 3년. 그러니까 그건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버리고 그것이 3문제 내지 4문제래요. 우리 과목은. 공법 같으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 10대 문제 될 거야, 아마. 그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시법, 세법 중에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때려 맞추겠다 하게 되면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빼고 우리 쪽은 3문제 내지 많이 나오면 4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다음 주에 홈페이지 뜨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늘 보던 것들이 시험에서 서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나온다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가시면 뭐 지금 제가 잘했다, 나 잘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 개 다 나온다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굳이 띄어서 본 겁니다. 물론 뭐 잘하긴 잘하죠. 잘 맞추죠. 적중률이 높기가 높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오시면 용어적인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도 쭉 들어갈게요. 자, 진도 갑니다. 자, 맨 앞에 이제 진짜 진도 들어갈게요. 오늘은 테마 1, 2, 3 세 테마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 쭉 들어갑니다. 자, 맨 앞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법에 관한 기본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기본법인데 다만 민법하고 상법과 비교했을 때는 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되는 민법하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부동산 중개 상인에게 공인중개에서 적용되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죠? 두 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공인사법이죠. 그래서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특별법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대한민국 모든 일반 상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상법하고 상인들 중에서도 부동산 중개 상인인 우리 개업 공인중개에 적용되는 공인사법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특별한 상인이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됩니까? 공인사법이죠. 그래서 이 공인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법이에요.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변호사법이 있듯이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우리 공인사법이 가장 기본법인데 다만 일반법에 해당되는 민간인에게 다 주는 민법이나 일반 상인에게 다 적용되는 상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더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한국에서만 쓸 수 있나요? 국제적으로 가서 다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적인 성격도 있어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중개업을 하지 않으면 다 처벌됩니다. 처벌된다. 국가가 규제한다. 처벌한다. 이 공법적인 성격이고 사법적인 성격은 사적인 영역이다. 그 말인데요. 의뢰인이 우리 집 중개해 주세요. 청약이 들어왔을 때 그때요. 반드시 그것을 승낙을 해서 그것을 중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 영역이니까 중개해달라 청약이 들어와도 승낙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느냐?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딴 데 가보세요. 저는 이번 달에 돈을 7천만 원 벌었거든요. 남은 기간 3일 동안 놀 거예요 나는. 해도 됩니다. 그럼 의뢰인이 7천 벌어서 됩니까? 한 1억 5천 원 벌어야죠. 해주세요. 싫다니까요. 해도 됩니다. 재미없죠? 자, 어쨌거나 사법적 영역도 있어요. 사적 자치 영역. 중개해 주세요 했을 때 딴 데 가세요 해도 되고 당신 물건은 제가 중개할 마음이 없어 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적 자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성격하고 공법적인 성격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순수한 공법이 아니고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중간에 중복되는 영역이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법이랍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의 성격은 중간법, 즉 같은 말로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중간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규범으로서 대통령 명령으로 중개업을 이렇게 하세요. 대통령 명령이 있는데 대통령 명령은 시행령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각부 장관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각부 장관의 부령이 있는데 우리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누구죠?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중개 업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법률이 1조부터 51조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규범인 대통령이 중개 업무 이렇게 하라. 대통령 명령이
시행령의 형태로 1조부터 39조까지 이렇게 38조까지 이렇게 나오고 3829거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국토부 장관의 부령으로 29조까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과 명령이라 해서 뭐라고 한다? 법령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률과 대통령 명령, 네? 국토부 장관의 부령 다 합해서 법과 령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보다는 법령의 범위가 훨씬 넓겠죠. 시험은 법령 이렇게 해서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조문을 다 합하게 되면 대충 118개 정도의 조문이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공인사 법령 쪽에서 26개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외우셔도 되고 그냥 느낌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합니다. 정했어요.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전문가는 누구냐? 개업 공인사다. 그렇죠? 전문가로서 중개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위반된다. 처벌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대상을 딱 정해요. 정해서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이렇게 하라. 전문성을 높입니다. 높이고 부동산 중개입니까?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서 전문가가 중개하면 중개 사고 난다 안 난다 안 나. 그래서 의뢰인의 재산권들이 보호되죠. 같은 말로 국민 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출제는 안 하는데 언제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온다면 포인트가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공정성, 공정한 중개업무 수행. 그래서 공정성을 제고시킨다. 오다 X다. X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정성이 아니라 뭐다? 전문성. 포인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전문성을 높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하나 더 하신다면은 단순한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이에요. 전문가가 중개업을 하거든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 나오는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작년에는 아까 보신 대로 통으로 한 문제를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통으로 한 문제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문의 형태로라도 꼭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저번 달 수업을 들으셨다면 기본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내용 쉬워요. 쉽고요. 오늘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내용 보시면 쉬워요. 쉬운데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한 바퀴 돌려서 나와요. 쉽게 표현해서 말장난 치듯이 표현을 꼬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 중개라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 법 조문의 내용인데요.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 물건이 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인 물건, 대통령령, 시행령 제2조를 보면 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누구누구가 됩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매매 거래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될 거고 임대차 거래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될 거고 교환 거래요 하면 교환의 당사자들이 될 겁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가 됩니까 하면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권리, 지상권, 토지 사용하는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간의 지역권,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런 것들, 또 부동산 담보 물건인 저당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될 겁니다.
그 부동산 권리의 득실병행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 행위,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거래가 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다. 그 말이 되는데,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만 중개 대상이 된다. X.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병행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번에 중개업이래요.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래요. 그러면 중개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했더니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대요.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매매일 때 매도 의뢰. 우리 집인데 중개해 주세요, 팔아 주세요. 매도 의뢰. 그 다음에 이 동네 좋은 집 구해 주세요. 매수 의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까? 엄청난 보수를 받습니까? 했더니 일정한 보수를 받으래요. 중개의 대가로 받는 보수, 소위 말하는 뭐다? 복비죠, 복비. 복비는 한도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 일정한 보수를 받는데 2조에서요. 자, 만약에 일정한 요 세 글자가 많이 없다면 보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래서 용어 저희 자체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라 했으니까 자, 토지라든지 상가다 하게 되면 몇 프로 범위에서 받는다 복비를요? 0.9% 범위에서 받지요. 그죠? 주택일 때는 그 범위에서 15조를 가요. 매매일 때는 뭐 이제 15 이상이다 0.7% 범위에서 조례. 임대차는 15 이상이다 0.6% 범위에서 조례. 이렇게 일정한 보수, 한도가 있는 복비를 받고 그다음에 중개를 무엇을 한다? 오보를 하는 것인데 중개는 아까 바로 위에 1번에서요.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이 중개라고 했네요.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 이 중개를 어떻게 한다? 의뢰받고 그다음에 복비를 일정한 복비를 받고 이 알선을 어떻게 해요? 업으로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합니까? 하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요. 무등록 상태에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요. 중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 상태 중개를 업으로 의뢰받고 복비받고 직업적으로 무등록 불법 불합화가 복비받고 계속 반복 직업이란 말은 계속 반복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복비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때는 처벌돼 버려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데 무등록 중개업 어떻게 처벌된다? 3년 3년 처벌됩니다. 요 개념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는 거. 그래서 중개라는 거하고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험 꼭 나옵니다. 중개는 뭐다? 단순히 부동산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개업은요. 의뢰받고 복비받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3번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무등록 상태는 안 되니까 누구에 된다? 전문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은 오로지 누구에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저희는 뭐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 개설해서 오픈을 해서 이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겁니다.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하시면 누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데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생겨야 된다니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셔야지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참고로 팁 해서 이제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책 쓴 사람이 만든 지문이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만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이 지문만큼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소화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나왔느냐? 2조에서 개혁을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 중개사를 말한다라고 시험 나왔네요. O다 X다? X 돼 있어요. 생각은 O 같은데 X라고 돼 있어요. 그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거 어디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 글자 좀 작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안 커지네. 아, 이거 안 되나? 자, 제가. 자, 그러면요. 잘 보인다는 전제 하에 보실게요. 자, 개업공인자 용어 정의 자체에서 개공이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법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공이라 2조 개공이라 하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다 X다? X. 어디가 틀렸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된 개공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칙 개공이에요. 그렇죠? 이 개공의 종류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고 오늘 처음 하십니다 하면 저 뒤에 가서 바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 등록한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요건을 갖춰서 회사를 만들거나 조합을 결성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인 개공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자격증 가지고 개인 사무소 차려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 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자, 또 한 분이 계신데 또 한 분이 누굽니까 하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이라고 하는데 누구냐면 복덕방 할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분이 본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분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칙이 뭐고 부칙이 뭐냐부터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법은 참고사항, 우리나라 법은 전통적으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왔던 전통법이다. 아니면 외국법을 물려받은 개수법이다. 개수법이에요. 전통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법이 일본 일제 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법의 기본 토대는 뭐다? 다 독일법 체계가 돼요. 독일법 체계는 판택된 체계를 합니다. 판택된 체계. 그래서 독일법은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총론으로 빼요. 공통 부분을 총론에다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을 강론으로 쫙 이렇게 규정을 쫙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론을 보충하는 것을 두고 싶다 하게 되면 보칙을 해서 보충하는 규칙이 돼서 강론을 보충하는 본칙을 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 영역이 있다 하게 되면 법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뭐 한다? 벌칙 규정을 두어서 뭐 한다? 처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법은 공통되는 총론이 나오고 세부적인 강론이 나오고 보칙이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고 벌칙이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 네 가지 구성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본칙이라 해요. 본칙. 본래의 법 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본칙. 야, 이러한 내용의 본칙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예컨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또는 공포가 되면 1년 후에 시행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시행 규정을 어디다 두느냐? 부칙에 둬요. 부칙. 그래서 붙어 있는 규칙이다 해서 이것을 부칙이라고 하는데 부칙은 법 내용이 아니에요.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시행 규정을 두는 곳인데 특이하게도 이 부칙에 우리 법은요. 개공 한 분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한다? 부칙 규정에 따르는 개공이라 해서 부칙 개공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83년도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1회 시험이 언제 치러지냐? 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격증이 발급이 되겠다 말이에요. 85년 이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러면 85년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안 했어요? 했을까요?
했죠. 그때는 자격증 제도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제도가 없던 83년, 85년 이전에도 중개업을 했는데 자격증 없던 시절이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라도 무엇을 해줬다?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당시에 자격증 없이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전국에 한 몇백 명 됩니다. 몇백 명. 그분들을 본칙에다 규정하지 않고 어디다 두었다? 부칙에다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칙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뭐라 한다? 부칙 규정된 계공, 부칙상 경영을 합니다. 부칙 계공은 복도방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본칙 계공은 현행법에 따라서 이 본칙 규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다? 공인중개사인 계공. 법인 사업자로 등록했다? 법인인 계공. 이분은 누가 됩니다? 부칙 계공. 이렇게 해서 이 세 종류가 계공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계공하게 되면 세 종류 다 들어가요. 자, 그럼 다시 오시면 계공이라 하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오다 X다. X. 그 말은 이분은 계공이가 아니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이분은 자격증이 없지만 등록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부칙 계공도 계공 맞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당시에요, 이 지문에요, 많이 쏘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10년 갔더니 이 지문 나왔거든요. 아싸, 등록하는 공인사, 오! 하고 다 점수를 안 받아버렸어요. 다 이게 다 피가 막 여기에, 예? 다 사연들이 다 있는 지문들이에요. 눈물도 여기 담겨져 있고, 피도 담겨져 있고, 막 그래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들은 그냥 쭉 이렇게 보고 마는데요. 당시 이 한 문제, 이 지문 하나 때문에 1년 다시 공부한 분들 계시고 막 그래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쏘았다. 자, 이제 다시 오실게요. 그래서 개업 공인을 하면 뭐다? 이 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죠.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오다 X다? X가 돼, X.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정확히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4번에 갑니다. 이제 다 있어요.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장롱면을 얘기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고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이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해버렸다. 그럼 뭐가 된다? 개업권이다. 용어가 바뀌는 거고. 이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그럼 용어가 뭘로 바뀐다? 소속 공인중개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말 자체는 뭐다? 장롱면허 쓰셔도 돼요. 장롱면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팁 보시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오다 X다. X 되는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소공으로 갈게요. 소공.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직원인데요.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 취직하신 분이에요. 자, 직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누가 돼요? 중개 보조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중개사무소 소속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개 업무 수행한다는 말은 계약서를 씁니다. 물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말이죠.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방문 신고에 한해서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장을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방학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하신 분들은 그 방학 주간에 제가 경매 뒷부분을 혼자 촬영해서 올렸거든요. 보셨나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사모님 나이스. 잘 보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경매장은 계공 사장님이 경매장을 직접 가셔야 돼요.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소공은 경매장을 못 갑니다. 자, 그래서 경매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아니라 무슨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도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중개 업무 계약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계공 사장님이 중개 업무 할 때 계약서 쓰는 것을 뭐 한다? 보조 도와도 주는 겁니다. 자, 가로 열고 보시면 법인인 계공인 법인 사업자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경영진을 얘기합니다.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무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무이사, 상무, 전무, 임원도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뭐다? 소공에 포함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약서 쓴다, 못 쓴다? 쓴다.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상무, 자격증이 없는 정무는 소공에 포함될 수가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갑니다? 중개 보조이네요. 보조.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개 보조는 가요. 보조는 계약서를 못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소공을 하면, 그죠? 개공에 소속된 분으로서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좌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자, 밑에 팁 보시면 소공에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임원 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X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포함된다 하셔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X.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메뉴로 가시면 중개보조원.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현장 안내를 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그죠? 대장 등급을 띄워오고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거, 일반 서무 서류 정리하고 이런 거,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까? 아니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면 틀려요.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못한다? 못하죠.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뭐만 하느냐? 단순 업무만 보조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만. 오케이. 법이 그런 거예요. 현실은요, 현실은. 보조는 다 합니다. 현실은 잘해요. 보조님이 계약서도 쓰고 물건 설명도 하고 전문용어로 상황도 잘 걸어요. 상황 건다는 말 아십니까? 어쨌거나 보조는 중개사무소의 플라워, 꽃이 꽃.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찬밥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현실을 잊고 법적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님은 계약서 쓴다 못 쓴다? 못 써. 사장님이 계약 쓰는 것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뭐만 도와주느냐?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하는 단순한 업무만 뭐한다? 보조를 하는 겁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다시 가시면 그 앞 페이지에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쉴게요. 그 앞 페이지 다시 가시면 용어 정의 나왔는데 용어 정의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아무것도 없어. 내용 자체가 중개는 뭐다? 부동산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중개는 뭐다? 알선. 중개업은 뭐예요? 의뢰받고 복비 돈 받고 중개를 뭘 한다? 업을 하는 거. 개공은 뭡니까? 사무개설 등록한 자. 공인은 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장롱면허. 소공이나 자격증을 취직하신 분이죠. 개공에 소속된 공인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데 임원도 포함. 자격증 있으면 포함. 자, 보조는요. 공인자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돼 현장 안내 일반 서부등 개공의 중개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서는 꼭 출제가 되고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출제됩니까? 어떻게 출제됩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쉬기는 쉬는데요. 자, 쉬는 시간 맞는데요. 잠깐 볼게요. 18페이지인데 요거 이제 잠깐만 보고 치웠다 할 겁니다. 자, 18페이지 이제 가보실게요. 이쪽 보셔도 되고 책 보셔도 되는데 자, 이게 다 기출지문에 대한 말이에요. 기출지문들. 자, 1번이에요. 이 법은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X. 공신이 아니라 뭐다? 전문성. 전문가들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중개업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셔야 되는데 공정성 제고한다. X. 자, 2번. 이 법은 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제정의 목적으로 한다. X죠.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말이 나와요. 업건유, 업을 건전하게 육성.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법상의 중개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부동산 권리에 득실 병행하는 행위를 알선하면서 말한다고 X. 오, 그네. 3번, 오. 4번. 이 법상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는 것을 말한다. 오, 그렇죠. 맞는 거죠. 그죠? 자, 5번. 이 법상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예요.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해는 것을 말한다. 오도 X다. X죠. 보수 유무와 관계가 있죠. 복비를 어떻게 된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복비하고 관계없이 오다 X다? X. 응, 그렇죠. X. 자, 6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나이스 브라보 땡큐 감사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 면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틀립니다.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를 받게 되고 직원을 일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보다 그냥 장롱면허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뒤에 영위한다라는 말 붙으면 X. 자, 다음 7번에 외국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자격증을 땄다. 한국에서도 공인중개사로 본다. OX. X잖아요. 국내법이라 했잖아요. 그제? 국내에서 자격을 따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 되는 거예요. 국제법이 아니잖아요. 한국 자격증을 미국에서 쓸 수도 없고 미국 자격증을 한국에서 쓸 수도 없어요. 나이스? 네. 그래서 외국법에 따라 하면 X. 자, 그 다음에 8번이죠. 이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사무개설을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이제 반복의 힘이죠. 여러 번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공인중개사 하면 X. 자, 그 다음에 9번이죠.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무소 개설, 오픈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사 아니다. OX. O죠, 그죠? 등록을 해야지 개공인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인은 당연히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 법상의 소속 공인자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된다. 오, 맞는 말. 자, 11번. 중개 보조 여기까지입니다. 보존이란 공인자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5의 기출. X죠. 중개업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공인자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등 개공에 중개업을 하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오케이. 중개업을 한다. X.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 조금만 연습하면 되더라.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그 앞부분에 다시 이제 가서 중개부터 다시 볼게요.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